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을 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역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엔 기조연설 말고 또 다른 좀 눈에 띄는 일정 있으셨나요? 예, 눈에 띄는 일정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첫날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논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서 이것은 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소식이 또 전해지면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미국에서 또다시 예고에 없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비자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H-1B 비자 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로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이 H-1B 비자가 어떤 건가요? 예, H-1B 비자라는 것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직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되는 경력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간 발급 건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는 6만 5천 건,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의 2만 건 추가해가지고 8만 5천 건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이 되고 3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영주권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자들의 미국에서의 근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IT 기업 그리고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보니까요.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4천 명 이상의 2025년 기준으로 지금 H-1B 비자 발급자를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원래는 매년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다가 큰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체류 중에 H-1 비자 소지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긴급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처했었는데요. 네. 그러자 백악관 측에서 최초의 신규 비자 신청자에 한해서 최초의 1회만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수정 발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조치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고급 인력이 빠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 기업에도 손해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큰 손해. 특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혁신을 이뤄서 경제 성장을 유발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H-1B 비자 발급할 때 수수료 약 $1,000, $1,000 정도 됐는데 이것을 발급하는 기업에서 됐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스타트업 같이 그러면 이거를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외국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외국의 이민자들이 가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서 스타트업 업체의 초기에 그 혁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해서 미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과거의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셧다운 되면서 큰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충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왜 자꾸 내놓는 건지 의문이기는 한데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직 비자뿐만 아니라 이스타 있잖아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그다음 강성 지지층에서는 H1 비자 때문에 미국 내의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 발급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이 지지층들의 그런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고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비자 장사라고 하는데 미국이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지만요. 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제 여행 허가에 대한 비용도 2배로 늘리고 H1B 비자 발급 수수료도 늘리는 대신에 골드카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 재무부에 납부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만약에 이민을 와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아예 살고 싶으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또는 이 막대한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업체가 부담하고 모셔올 정도로 정말 미국에 있는 기술자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민 장벽을 끌어올려서 역시 이것도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조치가 지금 미국 기업 내에서도 굉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비자 문제가 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미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미 협상이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그 방식, 그다음에 투자의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에 가가지고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구금하는 사태 때문에 이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에서 비자 문제 개선 논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추가되면서 점점 더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H1B 비자에 우리 할당되는 양을 갖다가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 인력용 뭐 E4 비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거 다 입법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면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 지지자들의 기조 성향 때문에 이런 쪽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본격적인 관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 33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증가폭만 따지자면 세계 1위입니다. 오를 걸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예. 증가폭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증가폭의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품목관세라든지 상호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미국에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요. 그래서 무관세 혜택을 보다가 갑자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철강 제품 같은데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가 큰 폭의 관세를 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네. 우리의 그 관세가 작년 4분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서 무려 47.1배나 늘어나면서 지금 대미 수출 관세 증가율 1위, 세계 1위를 지금 차지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 이 중에서 우리가 부담한 전체 관세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57.5%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납부한 관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실효관세율을 따져봐도요. 이 실제로 우리가 관세 부과액을 우리가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본 것을 실효관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효관세율이 10%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정말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좀 무역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들도 이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할 텐데 현대차가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비용 올리지 않겠다. 대신 다른 방안의 카드를 마련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늘려왔을 때 그 가졌던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본 자동차들하고 성능은 비슷하고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높은 차로서 미국 국민들이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데 네. 관세 같은 경우는 일본 차는 15%로 낮아졌는데요. 품목 관세가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 차의 가격이 미국 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현대차의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층을 크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관세 인상을 갖다가 본인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과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윤 감소를 감수하고 흡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내에 투자를 늘려가지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이다. 현지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지금 고려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그 조지아주에 미국인 공개 채용을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대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투자해서 건설 중인 공장에서 미국이 급습을 해서 3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구금했던 사태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중간 선거에 이 투자 실적을 이용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미국 내의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것에 부응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런 기술적인 단속이라든지 뭐 현지의 기술자 구금 또 추방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지 인력들을 대규모 채용해서 투자 단계에서부터도 현지 인력 고용을 늘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미국 정부에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 정책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하는 또 기업들의 민첩한 대응 방안이 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오늘부터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1차 때와 어떤 게 달라집니까? 예, 1차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만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10만 원씩 동일 금액을 제공하는 데 있고요. 또 다른 것은 1차 때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이제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 일부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요. 또 생활협동조합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사용처를 일부 늘려준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때는 이 소비 진작 효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1차 때 그 소비 진작 효과는 지금 뭐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이 27% 급증하고 8개 카드사 결제액이 13% 대형 사업장에는 13% 증가했는데 소상공인은 27% 증가했고 이것을 갖다가 내수 진작 효과라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경제학에서 실제로 내수 진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카드사 결제액이 늘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쓸 것을 줄이면서 소비 쿠폰을 크레딧 형태로 주니까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쓰기로 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나 이런 것을 카드 사용액 소비 쿠폰으로 대신 내면 카드 사용액은 늘어났지만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들은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거를 온전히 내수 진작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요. 이렇게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외한 실제로 내수가 창출되는 효과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서 카드 결제액만 놓고 봤을 때 나온 금액처럼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지금 2차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학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부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전 지출을 하면 소비 회복 쿠폰을 주게 되면 이것을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고 신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강해지거든요. 경향이 네. 강해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상위 10%를 제외해가지고 이러한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1차 때보다는 커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또 이루어지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소비 쿠폰 정책이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소비 쿠폰을 주는 것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수 진작의 효과가 정부의 다른 정부 지출 방식이죠. 정부 소비 지출, 정부가 직접 소비를 하는 방식, 아니면 정부 투자 지출이죠. 정부가 뭐 SOC 건설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한국은행 최신 경제 전망 모형에서 추정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낭비를 원래 최소화하려면 내수 진작이 목표였으면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정부 투자 지출이나 소비 지출로 사용하는 것이 3배나 내수 진작 효과가 컸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비 쿠폰의 지금 목적은 내수 진작보다는 특정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 기존의 매출액 기준, 뭐 30억 원 이하의 매출액이 있는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화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업종 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차 때 사용한 걸 보면 뭐 과거의 소비 쿠폰처럼 동일하게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병원비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사실 병원이라든지 학원이 다른 소상공인보다 경영 난인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우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타겟팅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섬세한 정책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 덧붙일 말씀은요, 이 신청 시기와 맞물려서 또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